자, 다음 광고. 빨리 가야 돼.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요즘은 그 옛날에 이영자 씨가 TV 나와가지고 탄산음료를 안 마신다고. 저도 요즘 콜라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느끼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 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이게 되게 좋네요. 이영자 씨가 뭐 그분의 스타일이고 우리 또 우리의 스타일을 또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콜라 안 먹고 사이다 먹습니다. 네. 자, 이번에 청산 버섯 영농조합에서 제조하는 활력 충전의 끝판왕 비타굼을 소개합니다. 네. 자, 비타굼. 네. 여기서 굼은 굼뱅이입니다. 굼뱅이. 자, 최근 굼뱅이를 원료로 한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굼뱅이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워낙 굼뱅이가 금뱅이다 보니까 자, 비싸요. 굼뱅이가 매우 비쌉니다. 자, 최근에 비타굼은 말이죠. 그런데 한 포에 굼뱅이 12마리 이상이 들어갑니다. 와, 맛있지네. 아낌없는 활력을 선사합니다. 80ml 한 포에 굼뱅이가 무려 30%에 달합니다. 자, 굼뱅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흰 점박이 꽃무지의 유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의 유충. 단백질 함유량이 58%에 달하는 굼뱅이는 그야말로 순수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굼뱅이가 면역력 개선뿐 아니라 피부 노화 개선. 네, 그래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굼뱅이에 사과 농축액, 사슴뿔 영지버섯, 사슴뿔? 영지. 그리고 나무 열매 강황까지 첨가해서 맛도 잡고 영양 성분도 더욱 높였습니다. 한 알이 아니라 이딜 한 포씩 30일만 드시면 주체하기 힘든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괜찮는데요? 그래요. 이거 그 느낌 나요. 약간 사실 옛날에는 그 김태형 기자는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한약을 정말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오면은 그거를 그 탕제가 있어요. 근데 불 약하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부채질하면서 다려줬거든요. 약탕기. 닭탕기. 예. 저 어릴 때 욕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욕 먹으니까. 아니 그 느낌이 진짜 오랫동안 잘 우려가지고 정성껏 달인.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굼뱅이라 그래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처음 한 모금은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1개월치 30호 정가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85,000원. 와. 거의 절반가네요. 절반값이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압도적 최저가 바로 비타굼입니다. 자,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먹으면은 아메리카노 먹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신맛이 좀 나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메리카노가 신맛이 나나? 그 신맛 나는 아메리카노들이 그 있습니다. 신맛 나는 아메리카노가 주로 이제 그 이디오피아 산 쪽이 좀 그런 거는 장용진 TV에서 하세요. 아니 얘가 거기 가면 너무 장윤진 TV에 나오면 얘가 너무 진지한 거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띄워지는 분위기가 있어야죠. 선배랑 둘이 하면 재미가 없지. 자, 이디오피아 신맛이 난다고요? 아메리카노에? 네. 이디오피아 비타 이디오피아 굼뱅이를 잡아다가 왠지 그 이집트어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래요.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요즘 국내산 최고야.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국내산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바로 굼뱅이가 30%나 함유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네. 저기 처음에 약간 저 굼뱅이라 그러니까 사실 좀 거부감이 느껴지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혀 굼뱅이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한약이고요. 약간 한약, 달짝지근하고. 달짝지근하네. 사과 농축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 쌍화탕 같은 맛이에요. 맞아요. 예, 쌍화탕. 정확하세요. 네. 근데 그 쌍화탕보다는 훨씬 더 고급지게 정말 정성껏 달인 한약 약간 느낌? 이제 좀 진한 느낌이 진한 나요. 느낌. 예. 네네. 자,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많이 비타굼.
비타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해지시고요. 자, 그나저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생을 안타깝게도 마감하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했었죠. 실종 당시 상황 모든 주제를 다 뒤로 불리고 그 이야기를 다뤘고 그게 조회수가 3만 뷰, 그러니까 3만 뷰가 뭐야? 3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3만 명이 들어왔고 예. 그 당시에 뭐 몇 명이나 우리가 전체 그걸 봤는지 그때 좀 돌이켜 보면은 몇 명 들어왔어요 그때? 그때 벌써 일주일이 지났 일주일 지났는데 저희는 그 방송 끝나자마자 김태형 기자랑 저랑은 직접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태형 기자는 새벽 3시, 저는 새벽 1시까지 현장을 이제 25만 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그 발견된 숙정문 근처 그 터널까지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서 확인했던 건 그 마지막에 통화 내역이 잡혔던 데가 그 골프장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룡공원. 네, 아니 와룡공원이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와룡공원은 좀 다른 그쪽 골짜기가 좀 다른 골짜기고요. 네. 저희가 와룡공원에서 길상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정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골프장 연습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예, 그쪽에서부터 그 다시 거꾸로 와가지고 한국과거박물관 앞으로 해서 삼천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고 그 몇 번 저희가 돌아다녔어요. 우리 저 김용민 브리핑에 전우용 교수님이 수요일마다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와룡공원이 이제 서울 한강 도성 복원한 한강 도성 그 근처인데 숙정문으로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양 도성 복원 작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박 시장님이 그 한양 도성 복원에 아주 각별한 어떤 그런 애정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에 사실은 원래 그 시장 공간이 원래 저기 해화동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내놨었어요. 네. 그 내놓은 이유가 그 한양 도성 복원을 위해서 내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하셨고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그 개인의 그 사저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 손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공간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셨죠. 저도 공관을 가봤어요. 박 시장님이 한번 초청하셔서 그래서 민동기 기자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너무 그 공간서부터 시작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제 박 시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고소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경찰이 누설했냐, 청와대가 누설했냐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고발이 계속 연이어져 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걸 떠나서 이미 SBS 뉴스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먼저 됐죠. MBC 가 MBC랑 지금- SBS 나란히 됐죠. 네, 나란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그게 첫 번째죠. 더군다나 MBC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자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기자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기자가 알았던 방법으로 알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MBC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면, 그리고 사실 뭐 그날 뭐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확인 절차를 들어갔을 거예요. 확인 절차를 들어가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 때 방송을 내보낼 거다. 그럼 늦어도 오늘 오전에는 제가 확인 절차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이게 박 시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그게 어떻게 경찰하고 청와대로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당연히 기자, 심지어 그러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이에요.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경로가 있는데 굳이 청와대 경찰이라고 지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지목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거든요. 김재련 변호사가 지금 고소인을 변호하고 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분이 계속 축하면 2차 피해 하는데 2차 피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중에는 보면은 당장 본인이 그 고소인의
신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고소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많이 하긴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그렇게 텔레그램 앞에 그 사진 그런 거 이상한 거 안 내보내요. 그거는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할 말 없게 만드는 하는 그런 증거를 내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가 있다면서요. 문자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깔끔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 그전에 무척 존경한 분이었지만 그게 나온다면 정말 깔끔하게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시는 게 2차 피해를 막는 데서도 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소인의 대리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논란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논란이 생기도록 그것도 그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불편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저거 변호사윤리 위반 아닐까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아니 우선 우리 변호사님들께는 어떻게 호칭해야 됩니까? 이 고소인이라고 해야 고소인이라고 됩니까? 합니다, 저희는. 피해 고소인 혹은 고소인이라고 피해자. 합니다. 그 용어 사용 문제를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보니까 피해자, 고소인, 피해 호소인, 네. 피해 고소인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피해자, 고소인 모두 법적인 용어이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피해자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라는 데는 사실 피해자라는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어서 고소인, 피해자 섞어서 그냥 쓰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권위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피해자라고 호칭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피해자란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저게 물론 한다면 잠정적이긴 한데 잠정적 피해자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일단 피해자를 의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적 피해자 정도가 최대한 양보해서 쓸 수 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함부로 무죄 추정 원칙이 추상같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함부로 유죄 추정 원칙을 가동해도 되는 겁니까? 피해자라고 해서요. 반드시 상대편이 가해자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든 고소인이든 피해자는 똑같이 그냥 법적인 용어일 뿐이어서요. 그냥 그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 아니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우리가 김지은 씨가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 하고 했을 때 김지은 씨 호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김지은 씨라고 했어요. 그렇죠. 계속 김지은 씨라고 했지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판결이 나도. 저는 지금 보도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왜 변호사가 하는 말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게 왜 2차 가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텔레그램 공개한 사진 있잖아요. 심야 시간에 했던 텔레그램이라면서요. 8시 53분 찍혀 있어요. 8시 53분인데 그 옆에는 박원순 시장이 25분 전에 접속을 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8시 20분이 심야냐고요. 심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찍는데 초저녁이라고 그러죠. 예, 비밀 초대방 그거 지금 다 같이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 보내고 10초 뒤에 없어져요. 25분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10초 보낸 그 비밀 대화방 초대가 어떻게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해명하라는 그 말 자체 이거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피해자가 오히려 괜한 의심을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즉 고소 대리인이 오히려 적극적 왜 고소 대리인을 두겠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말하기 곤란할 때 그 대리인이 설명을 해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소인이 직접 얘기하기 곤란하고 직접 나서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제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명하지 않으면서 묻는 것마다 전부 다 2차 가해다라고 하면은 사실
참 네. 이거는 아니 저는 사실은 그쪽 이제 예를 들면 고소인이든 고소 대리인이든 그분들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다 입장 차이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미래통합당에서 아주 그냥 딱 잡고 경찰청에 막 항의 방문한다. 경찰청장 불러다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누설한 거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아니 왜 어떻게 어떤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군요.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이니까 확신을 갖고 가능하구나. 진짜 이렇게 경찰청을 잡겠다, 청와대를 잡겠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김재련 변호사의 행동이 정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그 고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피해 사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 뭐 누구누구한테 보여줬나. 근데 그게 저희가 찌라시로 받았던 그 고소 동기 고소 이유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 내용도 거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을 때 그 고소장을 본 사람 누군가가 그거를 찌라시로 만들어서 보낸 거지. 그거를 지원해서 만들 수는 없다. 지원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유출이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청와대나 경찰청의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렇죠.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사실 그리고 자꾸 피해자나 이거는 사실 누가 부르기 나름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걸 2차 가해다, 무슨 잘못이다라고 명예훼손이다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피해 고소인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소인이라고 틀린 말도 아니고 피해자라고 틀린 말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그렇게 쓰죠. 피해자와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는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럼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누가 가해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의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만 지목하지 않으면 피해자란 말이 굳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네. 피해를 입었다면은 가해자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누군지는 피해라는 모르잖아요. 말이 가해가 있다는 그렇죠. 전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가해자를 지목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는 가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해자가 박원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 유보적입니다. 유보하고 있어요. 요거는 뭔가가 드러나야 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사실 동의해요. 사실 피해자란 말 좀 불편해요. 자, 사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박 시장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제 피해자든 네. 뭐 고소인이든 피해 호소인이든 피해 고소인이든 일단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피해자는 보호를 해야 되고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단어 자체가 1차 가해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2차 가해라는 말 자체도 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일리가 다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형사 절차를 통해서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말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서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쪽 당사자가 그 법정에서 공소권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정에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지금 법정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쪽 당사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기도 사실상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진해원 검사는 무슨 저기 민사에서 가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할 수 있겠네요.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네요. 유족을 상대로. 네, 손해배상 예, 그렇죠. 청구권이 상속이 되니까 예. 그 방법은 가능할 것 그다음 그 같습니다.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또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저기 그쪽에 그 전 비서라는 분, 그러니까 고소인이
그 증거라는 걸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어느 정도 보더라도 이렇게 이게 거기에서 제출한 증거가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까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면은 사실 큰 논란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 근데 지금 상태 아무도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제출했다고 증거라고 하니까. 고소인 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고소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시리즈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 피해자분이 보낸 그 입장문이 있어요. 그걸 대독해서 읽었는데 거기에는 평안한 일상으로 나와 내 가족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변호사가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저도 조금 같은 변호사로서 좀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거는 2차 가해를 변호사가 유발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 되게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죄를 인정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저한테 변호를 의뢰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의뢰인에게 물어볼 말이 있고 들을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중에서 제가 변호할 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론 방향 자체는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돼야 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상 유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변호를 해봐도.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한 사건이면 원래는 무죄를 당연히 변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라는 어떤 100%에 가까운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다투다가 이제 골로 간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골로 간다. 네, 그래서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유죄 변론도 아니고 무죄 변론도 아니고 무죄 변론 같은 양형 변론이라는 그런 좀 특수한 어떤 변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가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혜원 검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다 어디 갔냐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봐도 그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그 첫 번째 보도가 저는 되게 컸다고 생각했던 게 실종 그 기사 뒤에 바로 뒤에 바로 그 고소가 들어갔다 성추행으로 그래서 성추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 뭐 성추행으로 그렇죠. 그건 바로 나왔었죠. 이게 바로 나왔단 5시 말이에요. 반부터 나왔었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보도를 해야 됐던 건 실종됐고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밝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번 기자회견까지 포함해서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해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 얘기를 다 보도하고 그 기사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네 혹시 나중에 이 사건이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나오면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때 가서 유족들이 기자회견 하면 되지 라는 되게 무책임한 말들이 나와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정말 일이 좀 그래요. 네. 진혜원 검사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기자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뭐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 전문직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 검사. 그렇죠. 네, 법조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가면 믿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건데. 정상적으로 보더라도 기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취지가 그래서 차라리 판단을 받아라. 민사 재판으로 가서 형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당신의 증거를 내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장진 기자님이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나는 기자회견 할까봐 겁나서. 기자회견 방식은 방식으로 또 다른 증거를 내놓는 건 저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지금의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내세우는 거.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님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도 좀 그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진해영 검사님 말은 이제 뭐 2차, 3차 가해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차라리 재판으로 조용히 법으로 따지고 법으로 묻고 법으로 피해자 판정을 받아라. 맞죠. 이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물처럼 무슨 그렇죠. 여론 재판을 받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 김재련 변호사님이 앞으로도 기자회견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2차 가해 얘기하지 말고 박원순 시장 쪽이 그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은 거기 취재하고 여기가 이제 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취재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2차 가해를 얘기하면서 박원순 시장 쪽에서 어떤 혐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취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 상태는 2차 가해란 말이 무슨 정가해 보도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지금 다시 이제 저도 꼼꼼하게 보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자라는 단정이 네. 그 판단을 받아라. 양반들, 그러니까 여긴 뭐 그 저기 고소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들 고소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네. 이 사람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 박 시장의 명예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 저도 말씀드려서 그래서 깔끔하게 공개를 하시면은 박 시장님 오히려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확증 편향 진영주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너무 이 고소 대리인이 너무 나가. 이게 진짜. 그리고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장례식 날 유족들이 말리는데 그 기자회견을 합니까? 진짜 난 그거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만약에 범인이 정말 있다고 쳐요. 범인이 만약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이 가해자가 성폭행 가해자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자살을 이번 경우가 아니라도 다른 경우 자살했다. 그런데 그 자살했는 사람의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한쪽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다른 사람이라면 박원순 시장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서 서사를 빼고 뭐 60대 노인이 성추행 혐의로 의심을 받던 와중에 죽었다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서사를 빼고 취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인간적인 예의는 조금 지키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들어요. 나는 그 서사를 빼고 하자는 얘기 듣고 난 되게 피식 웃었던 게 그 서사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말해 서사라는 거 뭐냐면 그 계급장 떼고 이 말인데 표현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겠더라고. 그 주어의 그 주인공들을 다 빼고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사건만 보자면 그러니까 사건만 주어 빼고 사건만 보고 그러니까 계급장 띄고 해보면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데 계급장 띄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기자회견 할 일도 없고요. 그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가해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변호사 뭘 했을 거예요? 아유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끝냈네요 뭐. 라고 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그 뒤에 나와가지고 뭐 장례식 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뭐 장례식 날 나와가지고 뭐 쳐들어가고 안 했을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 더 피식 웃었다고요. 그 2차 가해를 저희가 하려는 목적이 아닌 게 저희가 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그런 성 관련한 피해자들이 하는 말을 한 번도 허투루 들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거의 1년 가까이 첫 번째 보도되고 1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 때랑 똑같은 게 지금 만약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편을 든다던가 그 당시에는 조국 장관 편 들었을 때는 완전히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너 이거 검찰이 이렇게 조사해서 나왔는데 너 이거 나중에 틀리면 어떡할래? 왜 너무 다른 기자들이 안 쓰는 이유를 한번 봐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지.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느 언론사인지만 알려요. 헤럴드 경제.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찾아 나가는 와중에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정을 갖고 취재를 하는 거지. 이게 왜 2차 가해가 되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2차 가해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서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뭘 했느냐고 거꾸로 묻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생전에 그런 거 안 해보던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에 핏대를 내면서 2차 가해 운운하는데 정말 역겨울 정도가 많아요.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내일 모레 8월 8일 날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위한 증언을 나갈 겁니다. 법정에 실제로 진짜요? 소환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귀찮잖아 조금. 그랬는데 이분 걸 보면서 내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들은 2차 가해 운운하고 무슨 그 성범죄 피해자들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 안 해요. 입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해요. 가서 저는 지금까지도 실천해 왔고요. 저희가 노조위원장을 제가 2차례 한 적이 있는데 분류방송 노조도 했어요. 네. 예, 2차례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류의 사건들, 성범죄 사건, 가해 사건을 제가 맡았던 적이 있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안 한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역겹습니다. 저는 진짜. 저는 사실은 그 성범죄 쪽 사건에서는 피해자 쪽을 많이 이제 맡았었어요. 사실 피해자 쪽은 뭐 예를 들면은 좀 딱한 사정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용기를 내셔서 하셨고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우리는 재판에 뭐 참관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증인으로 한번 나가는 정도지. 재판 절차에서는 그냥 참고인 그런 거지 재판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검사하고 이제 피고인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랄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이제 생기고 벌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용기를 내서 행동했던 행위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진해원 검사도 뭐 이제 징계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다 이게 징계 위기에 놓였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말을 조심하되 저는 고소인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고소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검찰 측은 이제 그쪽 당사자니까 그 재판의 당사자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김재련 변호사님도 고소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죠. 피해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검찰도 피해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인들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고소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소인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도 쓸 때는 이제 피해자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고소인 대리인 측에서는 피해자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자다 고소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거는 아니다. 그렇죠. 네, 법조인이라면 그걸로 지적할 것은 정말 아니다. 저는 그 언론 선후배님들이 그 성추행과 실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일단 밝혔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확정 보도를 많이 했어요. 성추행 때문에 그 실종이 되신 거다. 그리고 제가 너희가 어떻게 확정하냐, 너 이거 들은 뭐 어디서 정보 얻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가능성에 기반해서 기사를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으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야지 그걸 단정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추론을 그렇게 유력하게 추론을 해보면 곤란하죠. 저는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여성운동에 있어서 박원순 변호사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데요. 만약 전제입니다. 전제인데 그런 고소 사실을 알고 이렇게 스스로 황망한 선택을 하신 게 법률가로서 어떤 파장이 일지를 알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혼란과 또 이제 사실은 유족들도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없게 할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좀 말이 좀 제가 많이 돌려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맞죠. 네, 그렇죠.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성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일단은 확정하는 것부터 저희도 좀 자제를 그러면 해야 언론인은 되는데. 그러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게 이유가 됐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님이 이런 선택을 굳이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물론 이제 사실은 그분이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이거 만약에 이게 공론화되는 순간에 자기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설령 나중에 무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상처뿐인 영광일 뿐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뒤늦게 고백을 하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 역시도 작년에.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보면은 누군가가 쓴 칼럼 하나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진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굳이 왜 그러느냐, 너 저하고 무슨 관계냐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성희롱범이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없다, 해명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그냥 그 자체에서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 고소 들어갔잖아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예. 뭐 진행된 거 없어요? 계속 지금 상태로 저 같은 경우도 여혐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혐주의자. 내 여혐주의자입니까? 내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은 뭐 여성을 혐오의 대상 그런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미 되신 거죠? 이미 됐어요. 그렇게 낙이 벗을 바뀌었어요.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씻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좀 어디든 좀 방송 출연을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회당 5만 7천 원도 까였어요. 내가. 아니 그게 왜 그러겠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성범죄 혹은 뭐 이런 어떤 젠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통념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결이 같지 않으면은 이건 사회적 낙인. 그러니까 이제 박진성 시인은 그런 말씀하시대요. 사회적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무슨 고소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2차 가해를 가할 목적 그런 건 일도 없고요. 지금 이런 어떤 그런 이 젠더 문제만 발생하면은 이 온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 합의해왔던 그 규범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맞아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엄숙주의에 전체주의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여론 재판이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저는 다 떠나서요. 그것도 일관되게 돼야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던 여자 기자가 그 상급자한테 성추행 당해가지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여기자가 못 견디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그 머니투데이가 요즘 아주 난리잖아요. 발광이죠, 발광. 네? 다른 언론사들 중에서 내가 찝어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 내가. 사실 찝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언론사들 자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들 입 다물고 다 취시하고 덮어놓고서는 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까? 예? 그래요.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예? 그 시장님이셨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 김영민 씨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그 발언한 내용 굉장히 많이 왜곡됐어요. 네. 그분은 그 고소인을 모략을 하거나 혹은 2차 가해를 하거나 2차 피해를 입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건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런데 8년 동안 방송했던 케이블 TV에서 오늘 잘렸어요. 아휴, 어떡해. 그거 저희 TBS도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말 했다고 그 사람은 어디 정규직 사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나가서 일종의 보따리 장수 같은 거예요. 이게 되면은 사람 생계가 끊기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한다고, 좀 이상한 의문을 가졌다고, 그걸로 밥줄이 끊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이 광기의 사회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저도 단체 카톡방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네. 이제 이 사건이 나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있는 단체 카톡방은 주로 다 여자들끼리만 있는 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 확신범으로 이제 가는 그런 애들이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박원순 시장이 확신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은 아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랑은 아예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라는 건 너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제가 요 근래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절망적이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일반인 친구들이었는데 너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거는 사실 뭐 일반인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보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말이 돌아왔냐면 그 실체적 진실을 찾는 거는 기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그걸 왜 찾아야 되냐. 근데 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실체적 진실을 찾았을 때 넌 안 볼 거란 얘기예요. 나는 지금 확신을 했고 욕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네가 앞으로 어떤 걸 찾아내서 진짜 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라는 말이라서 저는 너무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이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 한 신념 대 신념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딱 맞아요. 그거예요. 네. 어떤 대화와 토론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네. 어떤 다른 의견이라는 건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고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태의 명확한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지. 그렇죠. 몇 차에 걸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믿을 사람은 믿어라, 안 믿는 놈들 이것 성인지각성 제로인 이런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제 그 EJ에서 이동영 작가가 얘기한 게 오늘 바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도 바로 기사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한 가지 진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받았다는 분의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되게 사소한, 저희가 표현할 때 내가 당한 일이 항상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들을 생각은 있는데 변호사가 너무 그 사람의 말을 생각보다 크게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고소인이. 안 크네. 그 고소인이 말했던 주장해왔던 게 생각보다 안 크네라는 반응이 나오면 이 변호사는 진짜 이 3차가예요. 3차가. 그렇죠. 고소인의 인생에 진짜 큰 고소인을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뭐 만들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뭐 하여간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진실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실의 근거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은 알아서 다 판단할 거예요. 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좀 많이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뭐 어쨌거나 형사재판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근거를.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가 다 같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박원순 시장이 살아온 삶 자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으로서 살아온 그 삶의 가치와 무게가 너무 큰 분이에요. 박원순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달리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각자 조심하면서 그냥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지켜봤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네. 제 얘기는 그 고소인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네.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다른 모든 형사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런 공적 수사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뭐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진실을 우리가 네. 마주하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 전에 이렇게 언투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백선엽 씨를 보자고요. 백선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뭐 6.25 때 뭐 전쟁 영웅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6.25 전쟁 영웅이라 하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과거에 이 간도 특설 때도 문제돼 있었고 그다음에 6.25 과정에서 이 민간인 양민 학살의 혐의도 있어요. 자, 그 엄청난 과오도 있어요. 엄청 뭐 공이 있지만 엄청난 과오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이 있으니까 과오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현충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론 자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박원순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웠고 과오는 정말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에 비하면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정도도 하다 못해서 그 장례식마저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낼 수 없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느냐 좀 가혹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진실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그 고소인이 피해자로 확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대안을 찾고요. 또 함께 합의점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가운데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참 착잡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